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을 때 나아지는 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삐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이야기가 끝나면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허지웅 닫기 1회 나가고 나서 제 답변 중에 좀 고전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어떤 고전을 읽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 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또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요즘 되게 자주 생각나는 책은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인데,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축약본이 많아요. 축약본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아동용이거든요. 그래서 뭘 사셔야 되냐면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한 권이나 두 권짜리 말고 이렇게 여러 권으로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권짜리인데 저렇게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미제라블 번역 판본을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장발장 이야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단면들을 보는 듯한 착시가 들어서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교훈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이 격변의 시기를 정면으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쭉 통과해온 이 빅토르 위고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실제 그 시대를 안 산 것처럼, 그 시대를 그렇게 뜨겁게 살았으면은 어느 한쪽 편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놓고도 이렇게 중립적인 시선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인간이 끝까지 지키고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내놓는 작가의 이 성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고, 특히 이제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레미제라블 1권에 나오는 부분인데, 미리엘 주교, 미리엘 주교님 등장하는 대목이 그냥 장발장한테 촛대 주는 마음씨 착한 신부님,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데 주교님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그 시대를 고스란히 이렇게 통과해 나가면서도 인간 본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장발장은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일 뿐이지 미리엘 주교야말로 내가 보기엔 빅토르 이고 그 자신이에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전 얘기 추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핑크독으로 살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4년째 연애 중인 27살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남자친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주 꺼냈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핑크독으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이런 제 생각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얘기를 꺼내는 게 뭔가 강요로 느껴지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행동이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동거만 하지 왜 결혼을 하냐.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저도 연애를 오래 했고 결혼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일은 중요합니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얻게 되는 충족되는 삶의 다양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인간을 완성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인간을.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온전히 자기 힘으로 밥벌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부분의 공감 능력을 영원히 개발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밥벌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꾸짖거나 화를 낼 뿐이지, 이 밥벌이를 해서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감수하고 희생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1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밥벌이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공감 능력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일 그만두고 애 낳아라 라는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요거는 뭐 제가 데리고 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문제로 좀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혼을 어떤 그 대를 잇기 위한 수단, 혹은 그 이세를 갖기 위한 어떤 그 당연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바라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다른데, 정말 이게 어떤 그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의 지향점이라면은 두 분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상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혼하시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투정 부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일종 어떤 그 테스트 조건으로서, 혹은 확인받고 싶은 마음들은 늘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단서로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뭐 문장으로 읽고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또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타협할 수 없는 종류의 삶에 되게 중요한 지향점인지 아니면 후자인지. 후자면 해결 가능하거든요. 후자면 해결 가능해요. 충분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그 굳건하고 단단한 관계라는 거를 서로 확인할 수 있다라면은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확실히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지 마세요.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오케이, 끝! 이렇게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살았는데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런 건 좀 아까우니까 지금 당장은 좀 미뤄두시고, 만약에 정말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수준에서의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있는 수준의 대화에서조차 그게 만약에 타협할 수 없는 종류의 삶의 지향점이었다라면은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굴종과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는 거예요. 여성분이 남성에게, 남성분이 여성에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죄책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자식이 부모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우리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와 함께 있으면 호흡곤란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일단 저의 힘든 인생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 엄마 때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겐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학대받은 딸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딸 몰래 딸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한 엄마. 딸이 성공할수록 네가 남동생의 복도 다 가져갔다며 학대하는 엄마. 우리는 같이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저에게 위로가 된 모임도 없었어요. 어디에서 가족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모임의 회원들이 위로하는 차원으로 타인의 엄마도 비판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에게 매번 거짓 약속으로 농락당하고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며
엄마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지만 남들이 하는 엄마 욕을 듣고 나니 저는 이 알 수 없는 죄책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엄마를 미워해도 나는 내 엄마를 욕하는 게 왜 이렇게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색다른 사연입니다. 안 받으시네요. 일단 지금 통화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사연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임에서 본인들의 어머니에게 이름 붙인 나르시스트, 이 개념은 사실 요즘 상황들과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좋은 재료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임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그 모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피해자성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 정치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정치는 비단 어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굉장히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고, 특히 이제 미국 정치판을 규정하는 가장 큰 키워드기도 하죠. 피해자 정치.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피해자일 때는 나에게 도덕적인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마음대로 욕할 수도 있고요. 좀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남을 꾸짖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위치 선정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죠. 나는 어떤 성소수자이고, 나는 어떤 종류의 학대를 받았고, 나는 어떤 종류의 피해를 겪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신뢰성과 혹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종류의 합리를 찾으려고 하죠. 본인들이 겪은 어머니를 나르시스트라는 이름으로 묻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 나르시스트라는 이름을 호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 우린 피해자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굉장히 다행일 텐데, 문제는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을 때 나아지는 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내 탓인 줄 알았을 땐 좀 막막했는데 나에게 벌어진 모든 비극이 엄마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좀 희망이 생겼다. 그건 일시적인 희망이에요. 일시적인 위안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만약에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내 탓이었다라면은 적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뀌어서 개선할 여지라도 있어요. 그게 남 탓이었다면은 그 과거는 영영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영 바뀌지 않고 영영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예요. 피해자 정치에 심취해 있고 함몰돼 있으면은 진짜 자기가 무슨 일을 겪고 있고 혹은 내가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지 현실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피해자 정치가 없었다면은 정치 진영에서 기존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소수자들이 지금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다만 이게 전체 사회문화적으로 키워드가 되었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이 피해자성에 몰입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어머니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사이코패스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어떤 되게 이상함, 생경함. 이상하다. 이렇게 엄마들을 욕하고 있으면은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불편하기 시작하네? 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이 모임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본인을 지금 상황과 적절하게 떨어뜨려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발화라고 보고요. 여기로부터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체성과 나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이 모임은 제가 듣기에는 사연자분에게 독입니다. 독.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셔서 그냥 바로 눈앞에 딱 일주일, 보름, 한 달 안만 걱정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하시거나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미 망가졌다라고 결론 내어버리지 마세요. 결론 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 정말 제가 두 손 모아서 빌겠습니다. 통화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허지웅 답기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또 뭐 답변을 해드릴 때 많이 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원래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들을 거면 뭐하러 듣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음악 듣는 게 낫죠. 그리고 좀 가볍고 서로 나누고 싶은 기쁜 일 이런 것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 방송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답례를 준비했습니다. 허지용 답례함. 이름은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나르시스트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에 이름을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채널 이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PD 때문에. 어떤 걸 드릴지는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